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요즘 도시락을 싸오는 직장인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사 먹자니 밥값이 부담스러운 탓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되면 식당 사장님들은 매출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래저래 먹고 사는 일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도 조간신문 일면 기사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의과학자 못 키우면 백신 주권 없다. 이렇게 됩니다. 의과학자, 의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시는 분, 그리고 뭔가 성과를 내시는 분들 말하죠. 자, 카이스트하고 포스텍 총장,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호소 두 분이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요. 의학전문대학원, 공부를 하기 위한 의학전문대학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도체의 4배인 2,200조 세계 바이오 시장 공략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학, 공학, 생물학 폭넓게 배운 인재 양성이 절실하다. 개업을 하는, 임상을 하는 의사가 아니라 연구를 하는 의사가 필요한 때다. 이런 호소입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위안부 이어 강제징용 판결도 뒤집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피해자 85명 일본 기업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재판 꽤 오랫동안 좀 진행이 되어 왔죠. 1심 결과가 나온 겁니다. 법원은요. 한일 협정서 청구권으로 해결. 이런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소송을 각하합니다. 그러니까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2018년에는요. 손해배상 인정했거든요. 당시는 대법원 판결까지 갔습니다. 그러면은 당시 대법원 판결과 이번 1심 판결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같은 사안으로 보이는데요. 피의자 측 판례와 배치한다. 항소할 의사를 내비쳤다. 이런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추행 은폐 낳은 계급 아래 군사법제. 그러니까 이게 군사법, 뭔가 엄격하고 중립이어야 되는데 이게 계급 아래에 있다는 거죠. 군, 검찰, 법원 모두 지휘관에 종속돼 있다. 수사, 재판 과정에서 개입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국선 변호사도 군 법무관, 독립성 보장을 위해 민간이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얘기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여당 의원 12명 투기 의혹. 어제 권익위가 발표를 했죠. 그러나 권익위도 이름을 공개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여당의 그 내용을 통보를 합니다. 내용을 다 전달한 거죠. 명단 공개 안 한 민주당. 민주당은 지금 알고 있을 거예요. 12명이 누구인지. 권익위 의원 6건, 가족 10건 의심이다. 당초 엄단을 공언하며 조사를 맡긴 여당. 그러나 결과가 나오자 뭔가 좀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그리고 소명 들어보고 결정하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좀 조심조심 아니면 처음과는 좀 모양이 다르다. 이런 지적을 오늘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고 풍부하게 읽어주실 네 분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와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천하람 변호사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혜찬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뒤집힌 판결입니다. 일면 기사 때 소개가 됐죠. 1심 판결, 강제징용 관련된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앞서서 있었던 대법원 판결과는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뒤집힌 판결 첫 번째 키워드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막판 진흙탕입니다. 일단 이 키워드에는 진흙탕 뭔가 그러면 좀 이렇게 부정적이죠. 그런데다 또 막판 뭔가 처음에는 잘 가는 듯하다가 지금은 모양새가 좀 나빠지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재발등 찍었다.
어제 권익위원회가 여당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죠.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 12명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는 민주당이 먼저 요청을 한 겁니다. 이걸 조사해 달라고. 근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당혹스러운, 뭔가 이렇게 당혹해하는 이런 분위기가 읽히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 독도 세웁니다. 도쿄올림픽과 관련해서 일본, 버젓이 지도에다가 독도를 표시했어요. 일본 땅으로요.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항의하고 있는데 일본 꿈쩍도 안 하고 있죠. 그러자 뭔가 작은 응징을 하는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독도새우가 등장을 좀 합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어제 있었던 법원 판결 내용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서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논란인 겁니다. 보겠습니다. 징용배상 대법원 판결 1심 판사가 깼다. 그러니까 이 기사 보시면 앞서서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그리고 어제는 1심이 나왔는데 1심이 대법원 판결과는 다른 거다라는 거죠. 내용 좀 더 보면요. 법원 일본 기업 상대 손배소 각하를 했다. 각하라는 거는요.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유가 그렇게 타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지금요. 지금 일단 이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국내법보다 국제법을 중시 대법원과 정반대 판결한 1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좀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소 좀 어렵습니다. 이게 좀 법률적 문제가 되잖아요. 여기 보면 뒤집힌 강제징용 판결 이유는 국내 법원이 국제법을 다룰 때에는 국제법 체계로 합당한 처리를 해야 된다. 어렵네요, 이게 지금 설명이. 그리고요. 금반원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 이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엔나 협약 얘기도 있습니다. 뭔가 이제 국제법과 관련된 설명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자, 그럼 오늘 천하람 변호사가 지금 나와 계신데 네. 대법원 2018년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과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이제 소송을 또 제기했는데 지금 1심이 나온 거거든요. 네. 왜 달라진 겁니까? 우선은 아까 일단 보셨던 것처럼 대법원 판결을 1심 판사가 깰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구조적으로 그건 깨는 거 불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 있는 판례가 있다면 예. 대부분의 경우 99.9%의 경우는 1심이나 항소심은 그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죠. 그렇지만 법에 따라서 반드시 그것과 똑같이 판결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심 법원에서 봤을 때는 기존의 대법원 판단은 우리가 국제법상 한일 협정에 위반해서 국제법보다 국내법을 더 존중해서 판단한 것이 아니냐라고 본 것이고요. 예. 이번 1심 법원에서는 조금 더 한일 협정의 문헌을 더 존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일 협정에서 우리가 그 개인들의 청구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예.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굉장히 완결적인 문구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구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강제징용이나 이런 거에서 임금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거지. 이 불법적 식민 지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위자료까지 소멸됐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이 한일협정의 범위를 줄여서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1심 법원에서는 이 한일협정의 문헌 그 자체에 충실하게 모든 청구권, 그것이 임금 채권이든 아니면 불법적 식민 지배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이든 모든 것이 다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해결이 됐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각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년 8개월 전에 났던 대법원 판결은 개인들이 청구권이 있다. 네. 일본 기업을 상대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때는. 맞습니다. 근데 이번 판결은 그건 안 된다라고 한 겁니다. 예. 그건 완전 다르잖아요, 지금.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지난번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도 법조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이번 1심 재판도 청구권 자체가 없다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각 개인이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는 있는데 이 한일 협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소송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우리 정부의 노력 내지는 외교적인 노력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 거지. 예. 이 한일 협정에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라는 문구가 있는 이상 이걸 소송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굉장히 알쏭달쏭하고 어려운데 그러니까 대법원이나 어디에서는 2심 판결이나 개인들의 청구권 자체가 존재한다는 걸 인정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일 협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청구권 행사 길이 막혀버렸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네, 맞습니다. 1심은 이제 그렇게 막혔다라고 해석된 것이고요. 대법원은 그게 막히지 않았다고 해석한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1심 법원은 대법원 판결이 왜 잘못됐는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아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 나오는데 금반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맞습니다. 금반원이란 말은 뭐냐면 정부가 기존에 자기가 한 행동과 모순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한일 협정을 체결하고 예. 그 청구권 조항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스스로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쭉 지급을 해 왔어요.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은 결국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직접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에게 청구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를 우리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그런 행위가 있었는데 그 행위를 깨는 다른 행위를 못한다. 네, 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번 말 그대로 한 번 뭔가 얘기하고 약속을 한 거니까 이걸 지켜야 된다. 이런 뜻이 되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런 이미 성립된 우리 국가의 관행 그리고 특히 기존에 체결된 국제법적 조약이 있는데 예. 이걸 우리 국내 사법부의 판단이 달라진다고 해서 예. 조약 자체 해석이 달라져 버리게 되면 예. 과연 우리나라와 누가 믿고 조약을 체결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국제법적 질서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비록 일부 우리 내부 권리가 제약이 되더라도 예. 이 부분은 좀 감수돼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지금 똑같이 강제징용 피해를 보신 분들이 앞서서 먼저 소송 제기를 해서 진행이 되신 분 그리고 좀 뒤늦게 85명은 좀 늦게 시작해서 이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럼 앞서서 대법원 판결까지 받으신 분은 이겼잖아요. 이겼죠. 그리고 집행이 되는 과정이 지금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집행이 돼서 뭔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번에 1심 판결이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 이분들은 못 받는 거. 이거는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같은 사실 내용인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1심 판결이 이렇게 나왔지만 예. 앞으로 항소심에 가고 설령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동일하게 간다고 하더라도 예.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 갈 거기 때문에 대법원이 또 뭔가를 깨고 반려 이른바 다시 또 돌려보낼 수도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기존의 입장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예. 결국은 기존 판결과 동일하게 이번에 후속 소송을 제기하신 분들도 승소할 가능성이 사실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이 이런 판결을 한 것은 예. 본인들이 생각할 때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법관으로서 필요하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제스처다 이렇게 보셔야 사실 됩니다. 언론의 이제 분석 중에 하나가 2018년 대법원 판결 당시에도 소수 의견이 있었대요. 네. 근데 그 소수 의견이 지금 1심 판결과 거의 비슷한 취지랍니다. 네, 근데 맞습니다. 이번에 그 소수 의견이 사실상 관철이 된 거다.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 내용이? 1심 법원에서는 소수 의견을 그대로 갖다 쓴 것은 맞고요. 예. 다만 이게 대법원에 다시 올라가면 예. 결국은 이 대법원의 소수 의견이 과연 이번에는 다수 의견으로 바뀔 것인가. 안 바뀌게 되면 결국은 소수 의견으로 머물게 되고 기존의 승소 판결과 동일한 결과가 대법원에서 나올 것이고요. 예. 다만 이 1심 판결이 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이런 논의를 촉발시키고 사법부에 맡겨놓은 이 어떤 그 한일 관계를 조금 더 행정부와 정치의 영역에서 좀 더 다뤄야 된다라는 이런 주문을 한 거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정확할 것 약간 같습니다. 외교적인 어떤 뭔가 이 노력을 할 여지를 좀 남겨준 거다. 뭐 이런 의미를 좀 평가해 주셨어요. 네. 자, 그렇지만요. 반발이 당연히 나오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국민 보호하는 국가 필요 없다. 피해자 시민단체 반응은 이렇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죠. 소송 대리인 판례와 배치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앞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하고 왜 다르냐? 매우 부당하다. 그리고 원래 한 사흘 정도 당겨서 이거를 소송했답니다. 아무래도 재판부가 이게 크게 논란이 될 거라는 걸 의식했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나와요. 예고 없이 선고 앞당겼다. 그래서 또 항의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이 판사들이 한국 판사가 맞습니까? 한국 법원이 맞습니까? 참으로 한탄을 이루고
입을 열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즉시 항소를 준비하겠습니다. 그 현 재판부 판결은요, 그 기존 대법원 판결하고 정반대 배치되는 판결입니다. 지금 현 재판부 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그래서 항소해야 할 예정입니다. 예. 자, 사법의 영역이긴 하지만 국민의 어떤 눈높이, 여론도 있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어떻게 보셨어요? 앞에서 이제 길게 천하람 변호사가 이제 법리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예. 재판부가 법리적인 판단만 내렸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판결문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대한민국이 1965년 한일협정을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세계 경제사에 기록되는 눈부신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고요. 또한 원고가 만약에 이기게 되면 그리고 강제 집행까지 가면 대미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 또 하나 유엔 국제사법재판소로 갔다가 패소할 경우에 이제 막 세계 12 강대국으로 들어선 문명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신은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다라고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외교적, 정치적 뭐 약간 그런 느낌이 나네요. 만약에 법리적으로 해석할 거면 법리적인 내용만 판결문에 담겨야지 이런 정치사적, 외교사적 얘기를 뭐하러 넣습니까? 이 그러네요. 판단 듣고 보니 자체가 약간 그렇게 들립니다, 지금. 법리적인 뭐 금반원 원칙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앞세우면서 예. 법리적인 것 외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나와 있어요. 본인들 스스로가 판결문에 나왔단 말이에요. 내가 적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 자체가 법률가로서 법 아닌 다른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혹시 다른 기준을 적용을 한 게 아니냐? 네, 당연히 불쾌감을 지울 수밖에 없고 그 이전에 있었던 일본 제철이 피해자 4명에게 1억 원씩 줘야 된다. 예.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7대6 판결. 예. 그 판결 모두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그 판결을 뒤집었던 법리적인 이유를 할 거면 법리적인 이유만 돼야 되는데 다른 이유까지 됐다는 것 자체가 좀 그 의도가 좀 의심스럽고 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판결문을 썼는지. 왜냐면 판결문에 글을 쓸 때는 여기도 법조인이 계시겠지만 그 의도를 담아야 돼요. 자신의 이유를 담는 건데 그 예. 이유를 법리적인 것이 아닌 다른 것이 담겼다면은 분명히 뭔가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의도가 무엇인지 전 이해할 수가 없고 일단 피해자가 있고 만약에 이 판결이 예. 대한민국에서 피해를 받았다 한들 계속해서 일관되게 왔다라고 하면은 이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그 전에 예. 다른 판결이 있었잖아요. 13년 동안 소송이 제기됐다가 2년 8개월 만에 갑자기 뒤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무슨 한강의 기적이라든지 대미관계 악화라든지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지 않았는데 갔을 때 갔다고 가정했을 때 지면 대한민국이 타결을 받는다라는 이런 가정의 원칙이 왜 판결문에 들어간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런 걸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아닌 재판부가 다른 것을 눈치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판결문 치고는 좀 이례적인 표현과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이런 지적이에요, 지금. 장기찬 평론가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은 시민의 시각으로 이번에 판결을 받아들이게 된 분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허탈할지 우선 참 마음이 아프고요. 예. 이런 혼란이 일어난 건 김명수 대법원의 실패 그리고 정치의 실패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2018년 김명수 체제 대법원의 판결부터가 여러 논란을 계속해서 나왔었죠. 이게 국제법과 상충된다는 비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판결 나올 때 이제 그런 지적들은 나왔었죠. 네, 그렇다면 예. 그러한 판결을 내리고 1심이나 이런 하급심에서 그 대법원 판결 기조에 어긋나지 않는 또 다른 판결을 만들지 않게끔 예. 아주 확실한 법적인 근거를 그 대법원에서 세워놨어야 됐는데 사실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이 대법원 판결 자체가 어느 정도 논리적인 허점 또 국제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 하급심에서 이런 반란에 가까운 판결이 나오면서 예. 정작 그 혼란과 피해는 피해자분들, 우리 국민들이 짊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혼란에 대한 책임은 이번에 1심 판결을 내린 해당 재판부보다는 예. 김명수 대법원장이 뭔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면서 해결해야 된다.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제가 정치의 실패라는 이유를 한 것은 예. 물론 명시적으로 이 정치와 사법부가 독립되어는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아주 강하게 반일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도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해서 사법적인 영역을 존중한다면서 외교적으로 풀 의지를 거의 보이지 않았었죠. 예.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한일 관계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 되었고 예.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연설에서 한일 관계 회복 등을 언급하면서 다시금 한일 관계에 대해서 좀 복구하려는 그런 의지가 매우 뚜렷해졌습니다. 예.
그런 어떤 급격한 정부의 외교적 방향 선회가 예. 이런 판결에도 영향을 끼치고 간접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들 입장에서 또 재판을 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도대체 우리 정부가 그동안은 강하게 뭐 반일도 하고 예를 들면 국내에 있는 일본 기업 자산도 몰수할 것처럼 하다가 예. 이제는 또 국제법이나 여러 가지 외교적 관계를 들어서 뜨뜻미지근하게 거리를 두는 이 모습에서 저는 이 재판 결과 이상의 더 큰 혼란을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대법원의 실패, 정치의 실패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기사가 하나 남아있는데 지금 오창석 평론가 잠깐 반론 요청하신 거죠? 잠깐. 네. 저 짧게 한 30초 드릴게요. 네, 반론. 김명수 대법원장이 명확한 원칙을 세웠으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라고 반드시 얘기했을 거고요. 반일 드라이브 건거는 무역 보고 일본이 먼저 시작했고요. 예. 정치의 실패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외교적으로 이걸 풀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 총리에 가서 피해자들이 보상을 원한다 했을 때 그러면 해줘야죠.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안 풀리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법부라도 우리나라 예. 자국민을 보호하는 원칙을 제대로 세웠어야 되는데 이거는 1급심과 대법원장 한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예. 지금 이 법리적 판단을 넘어선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2년 8개월 전이죠. 대법원 판결 나왔을 때도 논란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또 논란인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안을 사실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와 뭔가 좀 가까이 해봐야 된다. 이런 분위기 있는 것도 맞거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G7 회의를 앞두고 뒤집힌 판결. 이제 외교의 시간이 왔다. 런던에서 G7 정상회담이 열리죠. 우리가 초청을 받았어요. 그럼 가면 만납니다. 일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일 회담 혹시 이런 거 열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관심사거든요. 이런 상황입니다. 사법부 존중 입장 보여온 문정부 한일 관계 풀 마지막 기회가 열린 셈. 그렇죠. 뭔가 여지를 열어준 거다 지금. 이게 논란이 많은 판결인데 또 이렇게 또 의미가 돼요. 런던에서 양국 정상 만남 긍정 신호 될 수도 있다. 일본은 한국 구체적 대안 주시할 것이다. 또 이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배준호 교수님. 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을 좀 덜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부담을 이거를? 덜었다기보다는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은 우리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해야 예. 된다라는 이제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판결이 계속 진행되면서 일본의 전범 기업들의 국내 재산에 대해서 현금화 강제 집행을 하게 될 경우는 이제 한일 관계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또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든지 한일 관계를 좀 미래지향적으로 새롭게 좀 관계를 회복시켜보자, 개선시켜보자라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비록 1심이지만은 1심 재판부가 이것과 관련해서 각각 판결을 내림으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두 가지 모순되는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잡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데 대법원에서는 배상 판결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구조적인 모순 속에서 예. 굉장히 움직일 수 없었는데 예. 이렇게 되니까 이제 외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 한일 관계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잡혔기 때문에 예. 이제 G7 영국에서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예. 회의가. 그래서 이제 11일하고 13일 열릴 텐데 이걸 계기로 인해서 한일 정상들이 만날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만나서 한일 문제를 두 정상들이 머리를 맞대고 예. 미래 좀 지향적으로 좀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협력 관계를 통해서 중국을 포위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한일 관계로 계속해서 한국과 일본이 삐그덕대니까 이 예. 한미일 협력 관계가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도 압력을 넣고 예. 또 일본에 대해서도 압력을 넣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측이 일본에 대해서 대화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 측이 마냥 반대만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왜냐?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비록 1심이지만은 또 뭐 앞으로 가야 될 길이 굉장히 험난하지만은 예. 한일 정상들이 G7 영국 정상회의에서 만날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망을 해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런던을 방문합니다. 여기서 스가 일본 총리를 만나도 큰 기사가 되고요. 안 만나도 큰 기사가 될 겁니다. 아무튼요. 어떤 상황이든 비중 있게 다뤄주게 될 겁니다. 그 내용은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민의힘 이 당권 경쟁이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죠. 그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화면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그러니까 당대표 최고위원이죠. 그 선출을 위한 투표가 시작됐어요. 어제 이제 당원 투표가 시작됐는데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이 앱을 통해서 투표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오늘까지 하는데 어제 첫날이었어요. 그런데 대의원, 책임당원, 일반당원 등 32만여 명 대상입니다. 어제 투표율이요. 25.8%입니다. 이 대상자 중에 25.8%. 근데 이 투표율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2019년 당시 지금 국민의힘 전신이죠.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최종 투표율이 25.4였어요. 이걸 그냥 하루 만에 넘어선 겁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오늘 이틀째예요. 그리고 뭐 또 진행이 됩니다. 그럼 뭐 단숨에 넘어가겠죠, 지금. 어제 첫날인데도 이런 높은 투표율이 나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선거인단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 뭐 이렇게 선거 룰까지 같이 실려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지지율 조사 결과 하나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을 보면요, 38%예요. 올라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는 꽤 많은 차이가 나죠, 지금요.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분위기 좋다는 거죠. 당원들도 뭔가 관심을 가지면서 호응하고 있고 당 지지율, 여론에도 뭔가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뭐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는. 자, 그런데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근데 제목이 이렇군요. 이준석 특정 캠프 당원 명부 유출했다. 이거 음모 있다. 뭐 이런 주장이에요. 그러자 나경원 이거 어디서 지금 음모론을 얘기합니까 지금. 이렇게 또 받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제목 뒤에는 야당 막판 진흙탕으로 간다. 앞서서 분위기 좋은 거하고 좀 다르죠 지금. 뭔가 호응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무슨 비방 문자가 얼마 전에 있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당에 조사해달라고 또 뭐 요청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기 보면 개파 논란 공격받던 이준석 이거 조사해야 됩니다. 뭔가 이제 강하게 나온 거죠. 그러자 나경원, 주호영 우리 아닌데요. 반박을 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또 한참 싸웠습니다. 또 밑으로 갑니다. 여기 보면 지금 또 다른 이 전선은 윤석열 전 총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준석, 나경원의 윤석열 배제론 발언은 망상이다. 뇌피셜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그러자 나경원, 이거 너무 모욕적이다. 막말 자제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 보니까 실감이 좀 덜 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 전 총장이요. 장모가 누구에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이 발언을 두고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데. 10원 한 장 발견한 적 없다. 이거는 수식어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전해지는 과정 중에서 다소 과장이 있었을 수도 있고 실제로 윤석열 전 총장이 만약에 본인의 검사의 전문적인 식견으로서 사안을 들여다보고 저런 판단을 했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 결과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검사의 최고 중에 최고라고 하는 분이 만약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다라고 옹호한 것이라면은 공사 구분에 대해 가지고 정치인의 자질로서 문제 지적이 될 수 있겠지만은 이준석 후보는 최근 윤석열 전 총장의 이런 그 여권의 지금 네거티브 공세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뭐 파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준비하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뭐 10원 한 장 이런 발언 같은 것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져야 된다든지 이런 압박성 발언을 하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보호하는 것 같으면서 사실은 경고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저는 그런 걸 이제 젊은 사람이 보면 뇌피셜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거 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건 제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오늘 국민들한테 정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뭐 망상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응답할 수가 없지만은 제가 진짜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망상 운운하면서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거는 참 유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 나경원의 정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기에 찌라시 같은 정치, 음모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을 배제하는 것 아니냐 우려들이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답해라. 그럼 시원하게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벌써 뭐 어느 후보는 누구와는 아주 특별히 친한 관계 있고 누구와는 불화하고 악연인 관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어떤 후보를 두고 왈가왈부하고 있으니까 이것 자체가 대표로서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 벌써. 손아람 변호사.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는 이준석 후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비우적이다. 뭔가 지금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는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뭐 망상 뇌피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게 또 모욕적이다고 공방이 오가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 영향을 좀 줄까요, 지금 이 경쟁에? 저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당원분들도 상식적으로 판단을 할 때 윤석열이 당대표 한 명이 배제한다고 해서 배제될 만한 체급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말로 당대표가 나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윤석열 전 총장을 배제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설령 먹는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워낙 지금 압도적인 야권 내 대선 주자 중에서 지지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면에서 이런 그 나경원 후보 측의 이런 주장이나 이런 부분은 결국 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유승민 개판 논쟁 시즌 2 정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즉,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을 배제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냥 드러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격 수단이고 결국 감춰져 있는 것은 유승민 전 의원을 더 감싸주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럼 나경원 후보의 시각은 윤석열 전 총장을 배제한다. 그 주장인데 그 뒤에 또 있는 것은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개파 논쟁의 불씨를 다시 살리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당원분들도 이건 한 번 이미 지나갔던 논쟁이기 때문에 조금 불씨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 또 특히 아까 이제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미 선거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25% 넘는 분들이 이미 투표를 하셨기 때문에 당원들, 당원 선거인들이 25% 넘게 투표를 했어요, 이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논란이 미치는 거는 뭐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이제 워낙 굉장히 치열하고 뜨거운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양쪽 캠프 모두가 다 끝까지 뭐 최선을 다해서 맞붙는다. 그런 정도의 의미만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경원 후보의 승부수인가요? 그럼 이런 걸 한번 공격을 통해서 뭔가 반전의 기회를 좀 마련해보자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그럴 것 같고요. 근데 특히나 그 이준석 후보는 굉장히 기존과는 좀 다른 문법을 사용해요. 기존의 이제 당대표들 같으면 비록 당 밖에 있더라도 유력 대선 주자 같으면 좀 모셔오는 느낌. 내가 좀 편의를 봐드리겠다라는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뭐 버스론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원칙을 강조하고 또 윤 전 총장에 대해서도 만약에 본인의 발언이 잘못이 돼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된다라는 원칙론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경원 후보 거기에 대해서 윤 총장을 배제하는 것 아니냐라고 몰고 가고 있는데 좀 젊은 사람들의 화법이다. 어떻게 보면 MZ세대, 젊은 사람들의 좀 다른 정치적인 밀당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윤 전 총장 배제론이다까지 공감할 것인가. 저는 그럴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 장희찬 평론가. 장희찬 평론가는 이준석 후보와도 뭐 좀 개인적으로 제가 가까운 거를 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도 좀 만나봤잖아요. 그럼 양쪽 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상황은. 윤석열 전 총장이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평가를 좀 하던가요? 근데 제가 이제 두 차례 만났을 때는 특별히 정치적인 현안이나 뭐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진짜 나눈 대화가 없기 때문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뭐 어떤 이야기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사실 뭐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대표가 누가 되고 누가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생각은 본인이 이 당대표와 함께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부름을 받아야만 정치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부쩍 행보가 좀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는. 근데 그 행보들을 보게 되면 다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 국민과 접점을 늘리는 자리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 누가 되고 누가 안 되고 뭐 본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정무적인 계산을 하는 차원이 전혀 아니라 국민의 부름이 있으면 그 부름을 따라서 가겠다는 게 윤석열 전 총장의 생각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당대회에 나온 후보들끼리 예. 윤석열 전 총장을 중심으로 놓고 막 논쟁을 치열하게 하기보다는 예. 어쨌든 제1야당 국민의힘의 당대표 후보로 나온 분들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 당을 얼마나 개혁할 수 있을지,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얼마나 중도층 또 무당층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치열하게 논쟁하는 것이 당원들 보기에도 또 국민들 보기에도 훨씬 더 바람직한 그런 토론의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의 부름이 사실 맞는 말이긴 한데 그게 사실 중요하죠.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 국민의 부름을 과연 어떤 실체로 파악을 할 것인가? 뭘 보고 국민의 부름이라고 느낄 것인가? 이게 항상 문제거든요. 그 부분은 약간 아직은 모호한가 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것이 바로 국민의 부름이다.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요. 아무튼 그 얘기 좀 더 이어가 볼 텐데요. 다음 기사가 몇 개 더 준비돼 있습니다. 보시죠. 당대표 후보, 국민의힘 대표 후보 TV 토론회가 계속 이어져요. 어제도 했고요. 오늘도 또 잡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어제 나온 거예요. 윤석열 없이 대선 이길까? OX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5명 모두 X다. 윤석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똑같이 여기 망상, 모욕, 똑같은 내용이 여기 또 있네요, 여기 같이. 나도 이런 OX 질문도 있었고요. 이게 이제 한 가지 사항입니다. 윤 전 총장과 관련해서. 다음 보겠습니다. 김종인,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 애초부터 윤에 큰 기대 안 해. 입당 하든 말든. 이거 좀 더 나가셨는데요. 얼마 전에는 검사가 대통령 된 적 없다. 이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그보다 좀 더 나갔습니다. 애초부터 기대 안 했다. 나는 입당하든 말든 관심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윤이 내세우는 공정, 시대정신 아니야. 이거는 저격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요. 4월 회동 취소 통보 받은 뒤 냉랭해졌다.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싸늘해졌나? 이걸 이유를 좀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전 총장 측, 김종인 등 원로들 다 만날 것. 뭔가 또 열어뒀습니다, 지금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장희찬 평론가께 좀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일단 이건 맞습니까? 2번 정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만나자고 요청했는데 취소 통보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좀 굉장히 불쾌했다. 이런 해석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좀 보세요? 근데 이제 4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5월에 윤 전 총장을 만난 제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 4월에 한번 제3자를 통해서 통화가 있었던 건 사실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 이후에 조금 적절한 시기를 다시 보자면서 연기했던 것까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많이 알려졌어요. 뭔가 만나자고 했는데 그게 성사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럼 성사가 안 된 거는 윤 전 총장이 망설였거나 또는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거절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만나는 거를.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때? 거절이라기보다는 연기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그럼 왜 생각이 연기를 했을까요? 들고 지금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인들을 굉장히 많이 만난 것처럼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윤석열 전 총장 측 입장을 들어보면 언론을 통해서 나온 입장을 보면 이 권성동 의원이나 정진석 의원 만난 것은 고향 친구를 만난 관점에서 만난 것이지 정치인을 만난 게 아니고 정치인이 아니라 친구라서 만난 거다. 그렇죠. 정치인을 만났다. 가장 먼저 만난 사람 윤희숙 의원이라고 그쪽에서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이제 만난 순서에 대해서 언론이 파악을 못하고 있을 때 윤 전 총장 측에서 먼저 나서서 우리가 처음 만난 정치인은 윤희숙 의원이라고 딱 못을 박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렇게 보면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4월에
이 정치인을 만나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 행보로 비춰지는 점을 조금 염려했던 것 같고요.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약에 그때 만났고 그게 알려지게 된다면 이거는 굉장한 해석이 또 나올 수 있다. 이런 걸 걱정했다는 건가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국민을 만나고 국민과 소통하고 정책 전문가들을 만나는 것들이 먼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던 게 아닐까 추측이 되고 예. 먼저 윤희숙 의원을 처음 만났다고 딱 밝힌 부분은 예. 윤희숙 의원 어쨌든 초선 의원입니다. 또 경제학자 출신으로서 지금 이재명 지사와 연일 기본소득 등에 관련한 예.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렇게 정책과 전문성에 근거해서 정치를 하는 분이죠. 어떤 정무적인 영역보다는 예. 정책적인 영역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윤희숙 의원을 두고 윤 전 총장 측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인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윤석열 전 총장이 먼저 만날 정치인으로는 그렇게 정책 전문성을 가지고 경제적인 부분이면 부분, 예. 자기의 전문 분야가 확고한 그래서 정치가 아니라 정책으로 뭔가 이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윤희숙 의원을 먼저 만나게 된 것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또는 뭐 연세대 이철우 교수님의 중앙일보 인터뷰나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김종인 전 위원장 등도 당연히 만나 뵐 것이다. 또 다른 원로 정치인들 당연히 만나 뵙고 인사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누구를 먼저 만나느냐에 관심이 많이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감안했을 때 비교적 신진인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사람이 내 이상적인 정치인이라고 평가한 윤희숙 의원을 만나는데 조금 더 무게감을 싣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싶고 시기적으로도 그 만남은 5월 말에 있었죠. 예. 4월 같은 경우나 5월 초중순까지는 정치인을 직접 만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다라는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철우 교수님 인터뷰대로라면 멀지 않은 시기에 김종인 전 위원장을 비롯한 정치 원로들도 찾아뵙고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사실 정치부 기자들은 윤 전 총장이 나와서 질문을 받기를 아주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다 주변 분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게 좀 너무 오래 가면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또 다른 질문 중 하나 할게요. 장혜찬 변호사께. 이건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실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인가 이게 또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김종인 전 위원장은 사실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김종인 전 위원장과 뭔가 도움을 받는다는 것과 국민의힘 입당이 같이 갈 수 있습니까? 근데 저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과연 국민의힘 입당에 부정적이냐 이 전제에서부터 개인적으로 좀 의문을 제기하고 그 있습니다. 전제부터 좀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나고 나와서 기자들의 질문에 뭐라 답했느냐. 예. 제3지대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또는 국민의힘과 통합을 해서 손을 잡고 야권 단일 후보가 되는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함께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다는 게 김종인 전 위원장의 식견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제3자 구도로 대선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셨다면 예. 제3지대에 있다. 제3지대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겠죠. 근데 그때 분명히 본인께서 직접 예. 우리나라 정치에 제3지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국민의힘이라는 이 제1야당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데 어떻게 주도권을 잡고 어떤 시기에 함께하느냐의 문제일 뿐 예. 국민의힘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말씀하신 것 같고 예.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지금 뭐 국민의힘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 정도가 현재 상태에서는 정확한 워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상황에서 입당 여부를 아직은 결정한 게 없죠. 예. 그러나 국민의힘 자체를 뭐 배제한다거나 예. 부정적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는 것 이 입장이 김종인 전 의원의 입장과 그렇게 크게 다르다거나 상충된다고 보기는 또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막 해석의 영역이 많아요, 지금. 여기 곳곳에 지금 이런 기사들을 보면은. 여기도 뭐 일단 뭐 다 만난다. 근데 여기 좀 냉랭했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 뭐 몇 가지 주제 다뤄봤는데요. 벌써 시간이 오전 8시 4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아침의 매일경제를 보고 계십니다. 다음은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시간 벌써 지났죠? 민주당이 뭔가 LH 사태가 터졌을 때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관한 전수조사를 해주세요. 뭐 이런 요청을 한 겁니다. 권익위에. 그리고 권익위가 조사를 그동안 했죠. 그리고 결과가 어제 나온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보겠습니다. 권익위원회 여당 의원 12명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적발했다. 투기 적발했는데 이건 줄여서 쓴 거고요. 일단 뭔가 수상하다.
수상한 12명 찾았다는 겁니다, 지금요. 근데 명단은 비공개. 일단 권익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뭐 명의신탁, 농지법 위반 등 다양하다. 그러니까 명단을 일단 이 민주당에 넘겨준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 후속 조치는 무엇일까? 그동안 민주당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나가겠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강조했거든요.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투기 연루된 출당, 엄포를 놨지만 의원 이름도 못 밝힌 민주당. 이게 뭔가 이게 당혹스럽다는 거죠. 민주당이 권익위에 맡긴 조사, 투기 의혹 의원 이게 상당히 좀 나온 편이에요. 12명이니까. 그러니까 당혹스럽다. 지도부 회의 미루고 대책 논의. 송영길 대표 즉각 출당 약속에도 당내에서는 뭐 기소도 안 됐는데 이걸 출당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의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LH 사태가 터졌을 때 당시하고는 분위기가 다른 거죠, 그러면. 정면 돌파할지 선변 졸치할지. 그러니까 여기서 관심은 그 명단 공개할지 말지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지금 주목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요. 어제 이와 관련해서 권익위의 발표 그리고 여당에서 나온 목소리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사례는 국회의원과 그 가족을 포함한 기준 총 12명, 16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사 필요성 등 판단을 위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 범정부 특별수사기구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하였습니다. 당은 그 관련 내용을 통보받고 거기에 연관된 내용들을 더 면밀하게 들여다본 후에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입장은 정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언해 왔던 이 조사에 대한 엄정한 조치, 투명한 조치 등은 이 내용을 보고 철저하게 취해 나갈 것이다. 자, 그럼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이고 부분적인 내용이지만 이 12명의 명단 공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게 좀 주목됩니다. 변희정 교수님, 예. 이 명단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공개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지금 송영길 대표도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만약에 투기 연루가 확인이 될 경우에는 수사 의뢰는 물론이고 출당 조치하겠다라고까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명단을 공개 안 할 명분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보고요. 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일단 민주당 의원 전원 174명이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사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권익위가 조사를 했는데 정치적으로는 제가 볼 때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송영길 대표가 정면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지금 4월 7일 재보선 참패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송영길 대표 체제가 들어섰는데 변화와 쇄신을 하지 않고서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변화와 쇄신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할 도리가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조국 문제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조국 회고록 관련해서 송영길 대표가 내로남불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좀 부족했다라고 이제 반성을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도 내로남불의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공개를 통해서 정면 돌파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준석 돌풍입니다. 이준석 돌풍이 이렇게 계속 벌어지면서 국민의힘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꼬리를 말고 공개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민주당은 상당히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은 만약에 이걸 정면 민주당이 공개를 할 경우에는 다시 볼이 국민의힘으로도 넘어갑니다. 왜냐? 국민의힘도 그쪽은요. 그렇습니다. 물어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국민들이 왜 국민의힘은 공개를 안 하느냐? 그리고 또 주호영 전 원내대표도 우리도 전수조사 응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응하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막상 민주당이 공개를 할 경우에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 전수조사했을 경우에 그러면 몇 명이 나오겠는가?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12명이 연루가 됐는데 본인은 6명이거든요. 174명 중에. 가족 포함해서 다 해서 12명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가족까지 하니까 직계 좀비서가 하니까 816명까지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국민의힘 하면은
부동산 부자 정당으로 좀 상징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물의를 빚어서 탈당한 분들, 뭐 박덕흠, 전복민 500억 이상 자산가거든요. 그리고 피감기관으로부터 뭐 수천억 이상의 뭐 발주를 받았다는 그런 이제 물의를 논란이 좀 됐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또 정찬민 의원 같은 경우는 용인시장 때 그 직을 이용해서 투기를 했다라는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에서 정면 돌파 먼저 공개를 할 경우에 이 볼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갈 경우에 만약에 국민의힘이 공개를 안 할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종합해서 송영길 대표 정면 돌파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한 4가지 정도 이유로 이거는 공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주셨어요. 오창석 평론가는 이 공개 여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개혁이라는 것이 이래서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일단 이 부분을 통해서 송영길 대표가 과감한 결단을 내려서 공개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일단 첫 번째는 또다시 한번 민주당에게 대한 엄청난 공격이 들어올 겁니다. 똑같았구나. 의원도 다르지 않았구나. 라는 걸 이제 한번 공개를 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당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셈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174명의 의원 중에 6명 본인 관련돼 있고요. 816명의 직계가족 포함해서 이 중에 10명인 겁니다. 그래서 총 16건인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국회의원 스스로라든지 직계가족 관련해서 좀 소명할 기회나 억울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권익위는 그렇게 판단을 내렸지만 의원 스스로는 또 그렇게 판단 안 내릴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송영길 대표와 조율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율한다는 것은 덮어준다기보다는 나도 좀 억울하다는 걸 좀 얘기를 할 필요는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걸렸다고 해서 바로 나가는 것도 되게 웃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조율 단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공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권익위가 합수본에 넘겼기 때문에 이 명단이 어떻게든 새어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 결과를 뻔히 알고 있다라면 선제적으로 얘기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당장의 정당 지지율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짚고 넘어가야 된다. 다만 국민의 힘으로 공을 넘겨서 우리도 공개했으니까 너희도 공개를 했을 때 국민의힘은 안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받아야 할 이유가 없겠죠. 왜냐면은 이 부분이 국민적 여론이 다시 들끓어서 민주당도 이렇게 쇄신했는데 국민의힘도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방향성으로 옮겨갈 수도 있지만 국민의힘 의원 측에서 절대 끝까지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할 명분도 없고 법적 수단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번 어겼잖아요. 같이 하기로 해놓고 지금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그걸 번복해서 다시 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송영길 대표가 국민의힘도 언젠가 할 수 있고 국민의힘에게 공을 넘길 수 있다. 해서 우리가 공개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분은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공개될 수 있으니까 한 번에 뿌리 뽑고 와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두 분 설명은 좀 약간 다르지만 어차피 이거는 공개할 수밖에 없다. 뭐 두 분 말씀은 그러네요.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재발등 찍은 악수인가 물음표가 찍혔죠. 그러니까 스스로 요청했다 그 뜻이죠. 좌불 안석이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 나온 것에 좀 당황하다. 여러 가지 파장이 어디로 갈까 좀 귀추가 주목된다. 여기도 그 얘기가 있네요. 오늘 뭐 대응방안 논의하는데 국민의힘의 동참 압박하면서 국면 전환 나올 수도 있다. 요거입니다. 요거. 전환 변호사. 국민의힘 소속이시잖아요. 국민의힘은 조사받을 의사가 없습니까? 없다라고 볼 수 없고요. 저희도 이제 기존에 3월에 조사 동의서를 의원 전원에게 다 진구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조사는 안 됐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이게 어떻게 조사를 받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당내에 여러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그 여당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이걸 맡겼는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사실은 그 민주당의 전 국회의원이신 전현희 위원장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리가 권익위에 믿고 맡길 수 있겠는가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약간 100% 못 믿겠다 뭐 이런 거예요. 편향돼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다만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민주당에서 정말로 국민의힘의 동참 압박이 될 만큼 시원하고 과감한 조치를 좀 하고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여기에 대해서 동참해서 어떤 형태로든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로 국민의 공분이 있었고 특히 우리 정치 지도자라고 할 만한 분들이 여야를 떠나서 정말 이 부분 털고 가고 거기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좀 도태가 되고 결국 우리 지금 이준석 돌풍에서 나타나는 국민들의 열망이 좀 한번 싹 다 갈아엎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시간의 문제지 민주당에서 이렇게 뭐 의원 이름 공개 안 하고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한다면 저는 국민들께서 어차피 국민의힘도 동참하라는 압박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TV 토론회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계속 있어요. 아마 이거 국민의힘도 전수조사 받으실 겁니까? 당대표 되시면 이거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이거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마 대답에 따라서 기사로 또 다뤄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요. 오늘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과연 혹시 이런 내용이 좀 다뤄지는지요. 일본의 독도 시비에 독도새우 20만 마리 방류로 반격한 경북도입니다. 4년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접했는데 그때 일본이 반발했다. 뭐 이런 내용까지 있어요. 장희찬 평론가,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이 기사는요. 이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만찬 메뉴로 우리 청와대에서 독도새우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독도에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세 종류의 새우를 독도새우라고 하는데 뭐 도화새우, 닭새우, 꽃새우 등이 지금 사진에 나온 것처럼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독도 인근에서 나오는 일종의 특산물인 셈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 일본과 이 독도 영유권 분쟁이 다시 불거질 조짐이 보이는 게 사실 분쟁이 아니죠. 일본의 억지 주장이죠. 그냥 뭐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지도에다 표시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도쿄 올림픽 관련해서 이 도쿄 올림픽 안내문, 안내 책자 등의 이 독도를 표기해 놓아서 우리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한 대응 조치로 경북도에서 이 울릉도와 독도 사이 해역에 이 어린 독도 새우 이 유종이라고 할까요? 이제 자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20만 마리를 이제 배포했다고 합니다. 그 치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특히 이제 도화새우종의 치어를 이제 20만 마리 배포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독도새우 등이 울릉도와 독도에서 더 많이 자라고 더 많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예. 자연스럽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문화적으로 알릴 수 있는 요즘 뭐 BTS도 있고 그 덕분에 한류 열풍이 힘입어서 한국 음식에 대한 한식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 이 독도 새우라는 이 어떤 음식 자체가 세계적으로 우리가 굳이 강하게 말하지 않아도 아 독도는 당연히 한국 땅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새우가 이렇게 한식으로 유명해지는구나라고 알릴 수 있는 킬러 콘텐츠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대규모 치어들을 방류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어차피 독도는 우리 땅인 게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막 정치적으로 분쟁거리로 만들어서 강하게 주장할 필요 없이 원칙을 굳건히 견지하면서 이렇게 문화적으로 새우나 뭐 음식이나 이런 다른 문화적인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전 세계인들이 인식 속에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것을 스며들게 하는 전략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북도가 한 건데 왜 독도새우 이런 거를 선택을 했는가 했더니 일본이 그동안 독도새우에 유독 민감하더라. 그러니까 아예 이거 풀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많이 20만 마리를. 어떻게 보면 작은 반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공군 성추행 사건 관련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 일, 요번에 뭔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강한 의지를 좀 보였잖아요. 그 지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일이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그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유족, 직무유기 국선 변호사, 피해자 신상도 유출, 추가 고소를 했습니다. 추가 고소. 계속 늘어나는 의혹. 이거 변호의잖아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직무유기,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도움을 주지 않았다. 이런 뭐 지적,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피해자 신상을 유출했다. 이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또 의혹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문제 삼고 있습니다, 유족들이요. 자, 상황은 하나 이렇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일반 장교가 재판, 그리고 지휘관은 마음대로 감형. 지금 같은 군 사법제도는 일벌백계 한계다. 이게 재판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앞서서는 변호인과 관련된 문제, 지금은 재판 자체의 문제. 항소심, 민간법원에서 담당하는 내용, 군사보험법 개정안 1년 넘게 계류돼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어제 깜짝 놀랐죠, 지금. 얘기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국회에 조속 처리 요청했다. 여당은 팀을 꾸려서 뭐 법안 처리 뭐 빨리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고 야당은 또 강력하게 이거 점검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국정조사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이거 어떻게 이 두 가지 관점이에요. 변호인의 관점, 국선 변호인 관점, 그다음에 군 재판은 자체의 관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게 이 논의가 있는 것 자체가 군인은 군대 내에서 일어났었던 모든 일들을 감추려 한다. 그리고 감추다가 결국엔 터져서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군 이중사 말고도 계속해서 뭐 A-대위라든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나오는 것이 8년 전에 오데이 사건이라든지 똑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간 8년 만에 일어났다라기보다는 8년 동안 수많은 사건이 얼마나 감춰져 있을까가 지금 국민들의 관점입니다.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 네. 이것만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이 극단적 선택이 아니었으면은 예. 이렇게까지 알려질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 첫 번째 초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 더 많은 것들이 감춰져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분이 같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군대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행동을 막아야 된다라는 이런 입장에서 이제 군대 사법제도가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다만 대한민국 여전히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것이 만약에 종전 선언을 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이제 징병제가 해제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군사제도, 군사법제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하되 나머지 부분을 어느 정도 많이 열어질 수 있는 이원체제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군대 내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개혁을 한다든지 예. 자체적으로 쇄신안을 발표한다고 해서 이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한번 크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배조 교수님, 네.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뭐 문재인 대통령도 강조를 했지만은 우리의 일그러진 병영 문화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 남성 중심의 상명하복식의 이런 이제 병영 문화를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법적 제도적인 보완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이번에 보니까 군 경찰 그리고 군 검찰이 늑장 수사, 부실 수사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일선 부대 소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따라서 참모총장 소속이라든지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좀 바꿔야 된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설득력이 어느 정도 있고요. 지휘관으로부터 독립돼 있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 식구 감싸기를 결국 이제 군 경찰, 군 검찰이 다 했거든요. 그 결과 이제 죽음의 삼중고리에 의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결국은 이거는 극단적인 선택의 결과지만은 사회적 타살이었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군사 법원의 문제도 근본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내놓은 걸 보면은 군사 법원을 원칙적으로 좀 폐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전시라든지 또는 비상 계엄하라든지 또는 해외 파병된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는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된다. 이런 근본적인 해법이 안 나온다면은 일단 1심은 군사법원에서 하더라도 2심은 민간법원에서 하는 그런 방향의 절충안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여야 의원들이 이 개정안을 발의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중사의 극단적인 선택, 이 사건을 계기로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군사보험 얘기가 꽤 구체적으로 정치권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기사도 하나 있습니다. 다시 부상한 쟁점, 전시 아닌 평시에도 군사법원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법질서의 성역,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북한과 대치 상황, 그리고 군의 특수성, 뭐 이런 이유로 강한 반발이 나오는데 그동안 그래서 이제 이게 폐지가 안 됐거든요. 근데 전문가들은 접수 사건의 8% 정도만 정말 순수하게 군 관련이다. 나머지 92%는 성격을 보면 거의 일반 형사범죄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온 거예요. 전하람 변호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우선 일단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무슨 사건이 터져야만 또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는지 안타깝고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평시에 군사법원 필요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 같은 경우에는 민간 변호사 숫자도 적고 어떤 군대의 특수성이 더 존중되어야 된다라는 논리가 통용이 됐었는데 이제는 뭐 민간에서 변호사들이 군사 사건을 담당하는데도 아무런 무리가 없을 정도로 변호사 숫자도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순수한 군사 문제라고 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어요. 좀 기사에 따르면은 뭐 90% 이상은 일반 형사 범죄에 가깝다는 거예요, 지금. 네, 저도 군사법원 재판을 몇 건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예. 보면 민간에 있을 때 군대 가기 전에 무슨 도박을 하거나 사고를 치거나 했다가 그 친구들이 이제 입대를 하게 되면 이게 군사법원 관할로 전환이 되는 그런 사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런 사건들을 군사법원에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분단 상황의 특수성, 뭐 휴전 상태 이런 걸 고려하더라도 10% 정도의 순수 군사 사건만 담당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봅니다. 이 논의가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